카미의 이방인. 1942년 까미의 이방인이 출간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형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배덕자라 불리기도 한 주인공은 현재 시점에서 보아도 분명 우리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이 인물은 어머니의 죽음이나 자신의 결혼에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 이유도 단지 태양빛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낯설기만 한 주인공 메르소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줄거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일부 즉흥적 인간. 오늘 엄마가 죽었다 하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는 엄마가 사망한 사실은 알지만 죽음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장례식이 진행될 양로원에 가기 위해 사장에게 휴가를 청하자 그가 싫어한다는 눈치를 알아채고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로원에 도착한 그는 관리인에게 관 속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소 놀라는 관리인과 같이 엄마의 관을 모신 방에서 밀크커피를 마시기도 하며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루한 시간을 견딥니다. 밤이 되자 처음 보는 엄마의 양로원 동료들과 아무 말 없이 밤샘을 하고 다음날 무더운 날씨를 견디며 장례를 치릅니다.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페레스 씨는 졸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는 이제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낍니다. 다음날 바다에 수영하러 갔다가 전 직장 직원이었던 마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녁에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그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리는 결혼하자고 요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결혼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레몽 생테스라는 사람이 여자 문제로 위증을 원했을 때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친구가 된 레몽은 아랍인인 여자의 오빠 이렌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상대의 칼에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레몽의 권총을 가지고 있던 메르소는 아랍인들이 사라진 후에 혼자 바다로 나갑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 그늘을 찾다가 우연히 레몽을 다치게 했던 그 아랍인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돌아서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오히려 몇 발자국 다가섭니다.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상대는 칼을 들어보이게 되고 그 순간 칼날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그의 눈을 자극하자 그는 반사적으로 총을 쏘아버립니다. 이후 쓰러진 상대에게 4발을 더 쏘면서 그는 총소리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 같았다고 느낍니다. 2부 역할 유희극장 법정. 체포된 메르소는 변호사와의 면담 중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게건 적게건 바랐던 적이 있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자신은 사실이 아닌 건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는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얼마 뒤에 예심 판사가 신문 도중 신을 믿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판사는 흥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의 행동을 후회하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메르소는 후회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당사자인 메르소를 소외시키며 마치 판이 짜인 듯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유를 박탈당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감옥 생활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지만 재판은 점점 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검사는 여러 증인들에게서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증언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그의 성격이 비사회적이고 범죄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장례식에서 그가 한 행동들은 보통 사람들이 외부로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었기에 그는 엄마에게 애정도 없는 인간이었고 마리와 나눈 사랑은 파렴치한 일로 치부되고 맙니다. 재판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 중 아무도 그의 편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뭔가 자신을 위해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메르소는 새벽에는
혹시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교도관들의 발소리를 신경쓰고 낮에는 상고를 생각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긴장의 연속인 나날 속에서 사제의 면회를 거절하던 그는 어느 날 허락도 없이 찾아온 사제를 향해 감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신부가 자신은 그의 편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며 소리칩니다. 자신도 신부 이상의 확신이 있고 부조리한 생애 동안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요. 죽음이 우리가 다르다고 구분하는 모든 것을 아무런 차이가 없이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리며 신부가 떠난 후 그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시기에 약혼자를 만들었던 엄마. 그런 엄마를 떠올리며 그도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처형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자신을 맞아주기를 소원하면서 육화된 신화 이방인 이야기. 이방인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는 까미에 져서 시지프의 신화에서 비합리적 세계와 명증을 요구하는 합리적 인간 사이의 대치에서 발생하는 허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세계의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지만 이 세계는 원래 비합리적이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암에 걸린 거야? 혹은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봐서 뭐해라고 해봐야 세계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대부분 부조리를 경험합니다. 비합리적 우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는 미심쩍지만 그저 지나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리에 더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으며 숙고하는 부류의 인간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구분되기 쉬운 종족들이죠. 이를테면 카프카류의 사람들입니다. 앙리 바르비스가 소설 지옥에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인생을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메르소는 죽음의 어두운 바람을 일찍 느껴버린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는 일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 결혼, 위증, 출세, 연민 등등 즉흥적이고 육체적 인간인 그는 그날 그날을 살아갈 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이기적 특성이 없습니다. 차이를 못 느끼고 귀찮아서 그는 적게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일부는 언어 이전의 세계를 표방합니다. 시간의 변화가 느껴지며 즉흥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육체적 욕구에 순응합니다. 육체가 느끼는 배고픔, 피곤함, 성욕 등등에 의해 그의 감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다 결국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일부는 엄마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메르소의 살인으로 끝나게 되며 다른 형태의 죽음이 소설의 축을 이룹니다. 소설 2부는 합리적 사회가 평행으로 제시됩니다. 시간 개념이 흐려지며 법정의 역할 유의극을 보여줍니다. 메르소의 1인칭 시점이지만 자신을 남의 일처럼 무심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이제 공적 사회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를 소외시켜버리고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 등장하는 판사, 변호사, 기자들을 포함하여 배심원들까지 무심한 연극적 모습에 충실합니다. 그 때문에 메르소는 신부가 자기 편이라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신부의 확신 못지않은 자신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부의 역할극에 그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획일성은 폭력 그 이상의 비극입니다. 메르소의 반항에 대한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며 신부가 떠난 후에 그는 엄마와 자신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독자에게 언급하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메르소의 살인과 메르소의 사형이라는 죽음의 세계가 축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일부와 동일합니다. 이방인은 삶의 기쁨과 죽음의 선고, 긍정과 부정, 비합리적 세계와 합리적 인간의 사회와 같은 양면성을 대비시킵니다. 두 세계의 괴리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부조리. 까미는 그것을 그려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해밍웨이처럼 쉽게 읽히지 못합니다. 세심하게 고려된 배치? 그가 사르트르의 구토서평에서 소설이란 어떤 철학을 여러가지 이미지들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좋은 소설에는 철학이 송두리째 이미지들로 변해 있다. 라고 했듯이 이방인은 그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를 이미지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조리를 느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시지프의 신화이므로 이방인이 그 대답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부조리한 인간의 형상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 이후 작품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미완으로 남았지만 그가 어떠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대답이 시지프의 반항에서 패스트의 연대와 성실로 그리고 미완의 작품은 사랑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메르소는 쿠토의 로캉탱, 볼테르의 깡디드, 데미안의 싱클레어와 같은 흐름을 갖는 인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충격적 문제 제기의 역할은 하지만 대답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까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다음 편에는 시지프의 신화와 패스트에 이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진지한 문제는 자살이지만 중요한 행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